불과 2.7km입니다. 지도로 보면 그냥 선 하나 긋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는 50년 동안 인간을 거부해왔습니다. 유속은 시속 17km, 바람은 시속 100km를 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근은 인류 관측 사상 최대 규모 리히터 9.5 지진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스페인도 계산기를 두드린 뒤 돌아섰습니다. 불가능. 그 한 단어를 남긴 채 말입니다. 17개국이 도전했고 17개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바다 한가운데에 거대한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누가 그 금기를 건드린 것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해죠. 그로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프랑스가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해양공학 기술을 들고 왔지만 철수했죠. 독일이 왔습니다. 정밀 설계로 유명한 그들이었지만 1년을 계산하고 떠났습니다. 스페인이 왔습니다. 그들도 결국 포기했죠. 17개국이 도전했고 17개국이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구조공학자로서. 그들이 남긴 보고서 17권을 검토했습니다. 유속, 강풍, 지진파, 전부 정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알레한드로 발테스입니다. 칠레 공공사업부 차관이죠. 구조공학자 출신입니다. MIT에서 석사를, UC 버클리에서 지진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8년 동안 인프라 정책을 다뤄왔죠. 2010년 칠레 대지진 당시 복구기술위원회 핵심 멤버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확률을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숫자를 믿습니다. 차카오 해협입니다. 폭이 2.7km죠. 걸어서 30분이면 건널 수 있는 거리지만 이 바다를 건너려면 배로 40분이 걸리고 폭풍이 오면 3일씩 발이 묶입니다. 처음 이곳을 봤을 때 바다가 강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속 9노트, 시속 17km로 흐르는 바다였죠. 사람이 헤엄칠 수 없는 속도입니다. 바람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시속 100km 강풍이 1년에 200일 넘게 붑니다. 파도는 5m씩 솟구치고 잠수 작업은 불가능하죠. 해상 크레인도 쓸 수 없고 콘크리트를 부어도 유속에 씻겨나갑니다. 프랑스가 떠난 이유였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연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1960년 5월 22일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이곳을 관통했습니다. 리히터 규모 9.5였죠. 진원지가 바로 이 해협 인근이었고 지각이 22m나 융기했습니다. 지진공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기록을 볼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구가 인간에게 보낸 경고였으니까요. 여기에 교각을 세운다는 건 시한폭탄 위에 기둥을 박는 것과 같았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곳을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부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 바다는 50년 동안 다리를 거부해왔으니까요. 교각을 세우려던 시도가 7번 있었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파도에 무너지거나 유속에 떠내려갔고 예산이 바닥나면서 중단됐죠. 정부 보고서마다 같은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교각이 아니라 묘비를 세우는 자리였던 겁니다. 어린 시절 이 해협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폭풍이 오면 이웃이 병원에 가지 못해 숨졌습니다. 그날 알았죠. 바다가 사람을 가둔다는 걸요. 섬 주민 6만 명이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날씨가 나쁘면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칠레 정부는 50년 동안 이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프로젝트가 재개됐고 매번 중단됐죠. 언론은 비웃었습니다. 50년 숙제, 영원한 미완성, 칠레의 수치라고요. 2015년 차관으로 임명됐고 첫 업무가 이 프로젝트 재검토였습니다. 17권을 다시 읽었죠. 프랑스, 독일, 스페인 보고서 전부요. 결론은 동일했습니다. 경제성 없음, 기술적 리스크 과다, 사업 중단 권고.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유속, 강풍, 지진 개수, 공사비, 유지비 전부 다시 돌렸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대답했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침묵했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들이 이미 떠났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하지만 정부는 결정했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하겠다고요. 반대했습니다. 실패하면 국가적 망신이고 성공 확률은 30%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입찰 공고가 나갔죠. 2016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요. 혹시 온다 해도 또 계산하고 떠날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프로젝트의 최종 책임자가 됩니다. 50년 실패의 마지막 증인이 되는 거죠. 밤마다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가 남긴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이곳은 교각이 아니라 묘비를 세우는 자리다. 그 문장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시 공고를 냈습니다. 입찰 공고가 나간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첫 번째 제안서가 도착했죠. 프랑스 부이그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토목 기업이었고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를 성공시킨 곳이었습니다. 기대가 컸죠. 하지만 제안서를 열어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들도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걸요. 267페이지 보고서였습니다. 해양 조류 분석만 80페이지가 넘었고 구조 안전성 검토가 120페이지였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시공 가능하나 경제성 없음, 해상 작업 기간 최소 4년 소요, 기상 악화로 인한 공기 지연 위험 80% 이상, 총 공사비 예상액 12억 달러 정부 예산의 3배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본 프로젝트 참여 불가 통보. 독일 호우티프가 두 번째였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링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기업이었죠. 정밀함으로 유명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는 평가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312페이지였습니다. 더 두꺼웠죠. 풍동 실험 데이터만 60페이지였고 지진 시뮬레이션이 90페이지였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감탄했습니다. 정말 철저했거든요. 유속 구노트 조건에서 콘크리트 타설 가능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했고 시속 100km 강풍 발생 확률을 월별로 분석했습니다. 리히터 9.0 이상 지진 발생 시 교각 변이량까지 예측했죠.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안전성 확보 불가. 참여 포기. 스페인 아크시오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남미 시장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이었고 칠레에서도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곳이었죠. 기대했습니다. 현지 경험이 있으니 뭔가 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189페이지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다른 두 나라보다 짧았지만 결론은 동일했습니다. 리스크 대비 수익성 없음. 불참. 세 나라 전부 똑같은 계산을 했습니다. 유속, 강풍, 지진, 공사비, 공기, 리스크요. 그리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죠. 그들은 용기가 없어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을 남기고 떠난 겁니다. 불가능은 감정이 아니라 수치였으니까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보고서에 적힌 해상 작업 제약 조건은 정확했고 독일이 계산한 지진 리스크는 현실적이었습니다. 스페인이 산출한 공사비도 합리적이었죠. 이건 포기가 아니라 책임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공사업부 전 직원이 모였죠. 장관이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대답했습니다. 예산을 3배로 늘리거나 안전 기준을 낮추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장관이 다시 물었죠. 둘 다 불가능하다면? 침묵했습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입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카오 대교, 또다시 무산 위기. 50년 숙제, 이번에도 실패. 세계 최고 기업들도 포기한 불가능 프로젝트.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죠. 댓글은 더 냉소적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뭐 했나? 세금만 낭비했다. 차라리 포기해라. 정치권도 압박했습니다. 야당이 질의를 쏟아냈죠. 왜 불가능한 프로젝트의 예산을 낭비하느냐? 담당 공무원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책임자는 바로 저였으니까요. 대통령 집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죠.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대답했습니다. 유럽 최고 기업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기업을 찾는다 해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공고는 유지합시다. 마감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공고 마감일이 다가왔습니다. 추가 제안서는 없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떠난 프로젝트에 누가 오겠습니까? 담당 직원들도 포기한 표정이었죠. 마감 3일 전이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50년 숙제를 이제 정말 묻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요. 17개국이 실패했고 세계 최고 기업 3곳이 방금 또 떠났습니다. 더 이상 시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불가능이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프로젝트는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결과로 끝났죠. 취소, 연기, 무산. 50년 동안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감 하루 전이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죠. 제안서가 하나 더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나라가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라고 적혀 있었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 있는 나라입니다. 그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유럽 최고 기업들이 포기한 프로젝트에 아시아 기업이 도전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178페이지였습니다. 프랑스나 독일보다 얇았죠. 첫 페이지를 넘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들도 결국 같은 결론을 내렸을 거라고요. 경제성 없음, 리스크 과다, 참여 불가. 그런데 첫 문장이 달랐습니다. 본 프로젝트 참여 의사 있음. 단독 시공 가능. 단독 시공이라는 단어에 멈췄습니다. 프랑스는 컨소시엄을 요구했고 독일은 기술 협력을 전제했으며 스페인은 정부 지원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혼자 하겠다고 했죠. 도대체 무슨 계산을 한 겁니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공사비 산출 내역이 나왔죠. 4억 2천만 달러. 프랑스 견적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뭔가 빠뜨린 거라고요. 하지만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전부 명시되어 있었죠.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가격이면 품질을 포기한 게 아닙니까? 안전을 희생한 게 아닙니까? 한국은 가격 경쟁으로 승부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빠르고 저렴하게, 그게 아시아 건설의 방식이라고 알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한국을 1순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을 넘기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슨 공법이라고 적혀 있었죠. 바다에서 교각을 세우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육상에서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고 완성된 상태로 바다에 띄워서 가져간다는 계획이었죠. 그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길이 50m, 폭 30m, 높이 40m짜리 콘크리트 상자였습니다. 무게가 2만 톤이 넘었죠. 이걸 바다에 띄운다는 겁니까?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따라가 보니 가능했습니다. 부력을 이용해 수면 위로 띄우고 예인선으로 끌고 가서 정확한 위치에 가라앉힌다는 방식이었죠. 해상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프랑스는 4년이라고 했고 독일은 5년이라고 계산했습니다. 한국은 2년 반이라고 제시했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바다에서 작업하는 시간을 80% 줄이는 겁니다. 유속 군호트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해상에서 콘크리트를 부으면 유속에 씻겨나갑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완성한다는 거였죠. 시속 100km 강풍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상 크레인을 쓰지 않으니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제거 바지선이라는 장비가 나왔죠. 바다 위에 다리를 내려 고정시키는 배였습니다.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였죠.
이 배 위에 크레인을 설치하고 케이슨을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리히터 9.0 대응 설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면진 장치라는 게 있었죠. 지진이 오면 교각이 흔들리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독일이 안전성 확보 불가라고 판단한 부분을 한국은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제안서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한 줄 한 줄 검토하면서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제안서는 비용을 낮춘 게 아니라 위험을 낮추고 있었다는 걸요. 바다에서 싸우지 않고 회피했고 시간을 줄여서 리스크를 통제했으며 자연을 이기려 하지 않고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 순간 계산식이 흔들렸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상에서 교각을 세우고 바다와 맞서 싸우는 방식이었죠. 한국은 아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기술팀 전원을 불렀죠. 한국 제안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결과 보고가 올라왔죠. 기술적으로 타당함. 리스크 통제 가능. 단, 시공 경험 부족이 우려됨. 경험 부족. 그게 문제였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수십 년 경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규모의 해상 교량을 혼자 지어본 적이 없었죠. 기술은 있지만 경험이 없다. 도박을 해야 합니까? 대통령 집무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관들이 모였죠. 찬반이 갈렸습니다. 한쪽은 말했습니다. 유일한 대안이니 진행하자. 다른 쪽은 반대했습니다. 실패하면 50년 수치가 60년 수치가 된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브라질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OAS 건설 파산 위기.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파트너였던 기업이었습니다. OAS 파산 뉴스가 터진 건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브라질 최대 건설사 중 하나였던 기업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보도였죠. 부채 규모가 130억 달러를 넘었고 남미 전역에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67개가 중단됐습니다. 차카오 대교 컨소시엄의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법무팀이 계약서를 검토했죠. OAS가 빠지면 컨소시엄 자체가 무효가 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단독으로는 계약 이행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률 검토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금융팀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컨소시엄 붕괴 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언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차카오 대교 착공도 전에 좌초. OAS 파산으로 50년 숙제 또 무산. 칠레 정부 또다시 판단 착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댓글은 더 가혹했죠. 이번 정부도 무능하긴 마찬가지다. 차관 문책해야 한다. 50년 동안 뭐 했나? 정치권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을 추진했다. 담당 공무원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프로젝트 전면 백지화가 필요하다. 책임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내부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차관보가 찾아왔죠. 철수 결제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중단하면 최소한의 명분은 남는다. OAS 파산은 불가항력이니 정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계속 진행하면 더 큰 책임을 떠안게 된다. 논리적인 조언이었습니다. 밤마다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현대건설 단독 시공. 리스크가 폭증합니다. 파트너 없이 4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를 혼자 떠안는다는 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었죠. 실패 확률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60%가 나왔습니다.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공사 중 교각이 무너진다.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국제적 망신을 당한다. 칠레는 50년이 아니라 100년 숙제를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승인 책임자는 바로 저입니다. 제 경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이름이 실패의 상징이 됩니다. 철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서명만 하면 끝입니다. OAS 파산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선언하고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50년 숙제를 다음 정권에 넘기면 됩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현장 실무진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 측과 긴급 협의를 했다는 내용이었죠. 현대건설은 단독 시공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OAS 없이도 할 수 있다.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 파트너 변경으로 일정을 조정하면 된다.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 상황에서 발을 빼야 합니다. 파트너가 파산했는데 혼자 남겠다는 건 자살 행위였죠. 도대체 무슨 계산을 한 겁니까? 한국은 이 프로젝트에서 뭘 얻으려는 겁니까? 기술팀을 다시 불렀습니다. 단독 시공이 정말 가능한지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죠. 3일이 걸렸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함. 단, 전례 없는 도전이며 리스크 매우 높음. 신중한 판단 필요. 신중한 판단. 그게 뭡니까? 승인입니까? 거부입니까? 기술팀도 책임지기 싫어서 애매하게 답한 겁니다. 결국 결정은 제 몫이었죠. 대통령이 또 불렀습니다.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죠. 어떻게 할 겁니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실패 확률이 성공 확률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침묵했습니다. 답을 할 수 없었죠. 승인하면 실패의 책임을 지게 되고 거부하면 포기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제 이름은 남습니다.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장관들 의견이 갈렸죠. 재무장관은 반대했습니다. 재정 리스크가 너무 크다. 외교장관도 반대했습니다. 실패 시 국가 신뢰도가 추락한다. 하지만 국토장관은 찬성했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산티아고 야경이 보였죠. 17권의 보고서가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50년 실패의 기록이었습니다. 여기에 제 이름을 추가해야 합니까? 다음 날 아침 한국 측에서 공식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시공 확약서였습니다. 현대건설은 OAS 없이도 프로젝트를 완수하겠다고 서명했습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였습니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2017년 6월이었죠. 현대건설 단독 시공으로 확정됐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결정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첫 현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칠레에 도착했죠. 12명이었습니다. 팀장은 박정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였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져온 건 도면과 모형이었죠. 회의실 테이블 위에 모형을 올려놓았습니다. 케이슨이라고 불렀죠. 거대한 콘크리트 상자였습니다. 길이 50m, 폭 30m, 높이 40m. 건물 12층 높이였습니다. 무게는 2만 톤이 넘었고요. 이걸 바다에 띄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2만 톤짜리 콘크리트를 물에 띄웁니까? 박정수가 대답했죠. 속을 비웁니다. 콘크리트 벽으로 상자를 만들고 내부는 공간으로 남겨둡니다. 부력이 발생해서 뜹니다.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달랐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만듭니까? 박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육상에서 만듭니다. 완성한 다음 바다로 옮깁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육상에서 2만 톤짜리 구조물을 만들어서 바다로 옮긴다? 어떻게요? 도면을 펼쳤습니다. 해안가에 거대한 제작장이 그려져 있었죠. 축구장 3개 크기였습니다. 여기서 케이슨을 만들고 완성되면 바닷물을 끌어들여 제작장을 수조로 만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케이슨이 물에 뜨고 예인선으로 끌고 나간다는 거였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따라가 보니 논리적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실패한 이유를 다시 생각했죠. 그들은 바다에서 교각을 세우려 했습니다. 유속 군호트, 강풍, 높은 파도 속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시키려 했던 겁니다.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은 아예 바다에서 작업하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전부 완성하고 완제품을 가져다 놓는 방식이었죠. 바다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피한 겁니다. 박정수에게 물었습니다. 해상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가 대답했죠. 케이스는 한 개당 72시간입니다. 3일이면 설치가 끝납니다. 프랑스는 한 개 교각에 6개월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3일로 줄인 겁니다.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어떻게 설치합니까? 케이슨이 물에 떠 있으면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박정수가 다른 도면을 꺼냈습니다. 제거 바지선이라고 적혀 있었죠. 특수 제작 선박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다리를 내려 해저에 고정시키는 구조였죠.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배 위에 대형 크레인을 설치하고 케이슨을 정밀하게 위치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GPS와 레이저 측정 장비로 오차를 1cm 이내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기술팀과 따로 만났습니다. 솔직하게 물었죠. 정말 가능합니까?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규모로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승인 서류를 다시 검토했죠. 케이슨 공법, 육상 제작, 제거 바지선, 전부 기술적으로는 타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교과서 속 이론이었습니다. 실제로 차카오 해협에서 작동할지는 아무도 몰랐죠. 2018년 3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해안가에 제작장 부지를 조성했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틀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케이슨 1호였습니다. 높이 40m짜리 구조물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죠. 한국 기술자들이 24시간 교대로 작업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철근 배근, 양생 관리. 정밀도가 놀라웠습니다. 벽 두께 오차가 5mm 이내였죠. 박정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정밀하게 작업합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바다에 가면 수정할 수 없으니까요. 5개월이 걸렸습니다. 케이슨 1호가 완성됐죠. 정말 건물처럼 거대했습니다. 23,000톤이었습니다. 이제 이걸 물에 띄워야 했습니다. 제작장에 바닷물을 끌어들였습니다. 수문을 열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제작장이 거대한 수조가 됐고 케이슨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만 톤짜리 콘크리트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계산식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을 낮춘 게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통제한 겁니다. 바다의 변수를 제거하고 육상의 안정성을 선택한 거였죠. 예인선 4척이 케이슨을 끌고 나갔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8시간이 걸렸죠. 제거 바지선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케이슨을 잡았고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작업이었습니다. 3일 동안 현장을 떠나지 못했죠. 케이슨이 해저에 정확히 안착했습니다. GPS 확인 결과 오차 0.8cm. 거의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케이스는 기초일 뿐이고 그 위에 상판이 올라가야 했죠. 바람과 지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케이슨 설치가 끝났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교각은 기초일 뿐이고 그 위에 상판이 올라가야 했죠. 2.7km를 연결하는 다리 본체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시속 100km 강풍이 문제였습니다. 1년에 200일 넘게 부는 바람이었죠. 프랑스 보고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풍하중 계산이 80페이지나 됐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기존 설계로는 안전성 확보 불가. 바람이 상판을 들어올릴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측 풍동 실험 결과를 받았습니다. 178페이지 보고서였죠. 서울대학교 풍동실험실에서 6개월 동안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축소 모형을 만들어 시속 150km까지 바람을 쐈다고 하더군요. 다양한 각도, 다양한 속도로 3,000번 넘게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상판 단면을 유선형으로 설계했더군요. 사각형이 아니라 물방울 모양이었습니다. 바람이 상판을 때리면 저항이 생깁니다. 하지만 유선형이면 바람이 표면을 따라 흘러갑니다.
정면 돌파가 아니라 우회였죠. 박정수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을 막지 않고 흘려보낸다는 겁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으려 하면 부러집니다. 흘려보내면 버팁니다. 쇠는 부러지지만 갈대는 부러지지 않는다는 말을 했죠. 동양 철학 같았지만 공학적으로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독일 보고서도 다시 봤습니다. 그들은 강성 설계를 선택했었죠. 두껍고 강한 구조로 바람을 버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산 결과 무게가 너무 나갔고 교각이 그 하중을 견딜 수 없다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한국은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가볍고 유연하게 만들어서 바람과 함께 움직이는 설계였죠. 다음은 지진이었습니다. 리히터 9.5가 이곳을 관통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었죠. 면진 설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교각과 상판 사이에 특수장치를 설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면을 봤습니다. 고무와 강판을 겹겹이 쌓은 구조였죠. 지진이 오면 이 장치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원리였습니다. 교각은 고정되어 있지만 상판은 최대 60cm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심스러웠습니다. 다리가 흔들린다는 게 안전합니까? 박정수가 설명했죠. 흔들리지 않으면 부러집니다. 흔들려야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버티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흡수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이 유럽과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걸요. 유럽은 자연을 이기려 했습니다. 더 강하게, 더 두껍게, 더 견고하게. 하지만 한국은 자연과 함께 움직이려 했습니다. 바람은 흘려보내고 지진은 흡수하고 파도는 피하는 설계였죠. 2019년 4월 상판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역시 육상에서 만들었죠. 60m 길이의 강제 박스였습니다. 무게는 1,000톤이 넘었습니다. 유선형 단면이 실제로 구현되는 걸 봤습니다. 정말 물방울처럼 매끄러웠죠.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용접 품질이 뛰어났고 도장 작업이 정밀했으며 조립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말이 적었지만 손은 정확했습니다. 측정하고 확인하고 재확인했죠. 박정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합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전체를 무너뜨리니까요. 바다는 실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육상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바다에서 살아남습니다. 상판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대형 크레인선이 투입됐죠. 1,000톤짜리 구조물을 들어올려 교각 위에 올려놓는 작업이었습니다. 바람이 시속 30km 이하일 때만 가능했습니다. 기상청과 24시간 교신하면서 작업 시점을 잡았죠. 첫 번째 상판이 설치됐습니다. 72시간 걸렸습니다. 오차는 2cm 이내였죠. 면진 장치가 정확하게 결합됐고 볼트 체결이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상판이 차례로 올라갔습니다. 2020년 9월이었습니다. 강풍 경보가 발령됐죠. 시속 110km 바람이 예보됐습니다.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설치된 상판 3개가 바람을 맞게 됐죠. 불안했습니다. 풍동 실험은 실험일 뿐이고 실제 바람은 다를 수 있었으니까요.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48시간 동안 강풍이 불었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상판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볼트 풀림도 없었고 구조 변형도 없었으며 면진 장치도 정상이었습니다. 유선형 설계가 작동했던 겁니다. 그 순간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가격을 낮춘 게 아니었습니다. 방법을 바꾼 겁니다. 자연을 이기겠다고 덤비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길을 찾았던 거죠. 기술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설계 철학이 옳았다고요. 그들은 싸우지 않고 공존했고 막지 않고 흘려보냈으며 버티지 않고 흡수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실패한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 했죠. 한국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이었습니다. 공사가 70% 완료됐죠. 교각 12개가 전부 설치됐고 상판 연결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진척 보고를 받을 때마다 놀랐습니다. 공기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국제건설 전문지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차카오 대교 프로젝트를 다루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50년 난제를 해결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대답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선택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유일한 옵션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떠났고 한국만 남았죠. 속어법으로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게 맞았다고 확신하게 됐으니까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기술력 있는 아시아 국가 정도로 생각했죠. 가격 경쟁으로 승부하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저렴하게, 그게 한국 건설의 장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순위는 아니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가장 싼 제안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험을 낮춘 제안을 했던 겁니다. 4억 2천만 달러라는 가격은 품질을 포기한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꾼 결과였습니다. 바다에서 작업하지 않으니 기상 리스크가 사라졌고 육상에서 완성하니 품질 관리가 가능했으며 공기가 단축되니 비용이 줄어든 거였죠. 프랑스와 독일의 견적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비싼 이유가 명확했죠. 해상 작업 기간이 길었고 기상 대기 시간이 포함됐으며 리스크 예비비가 과다했습니다. 그들은 바다와 싸우는 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한국은 바다를 피하는 방법을 찾았고요. 숫자로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해상 작업 시간 비교였죠. 프랑스 방식은 교각 1개당 6개월, 총 72개월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방식은 교각 1개당 3일, 총 36일이면 끝났습니다. 60배 차이였습니다. 이게 가격 차이로 연결됐던 겁니다. 리스크 통제 능력도 달랐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위험을 분산하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OAS가 파산하자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단독 시공을 제안했습니다. 파트너가 필요 없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리스크 자체를 제거했으니까요. 단독 시공 결단도 놀라웠습니다. OAS 파산 이후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철수했어야 했습니다. 파트너 없이 4억 달러 프로젝트를 떠안는 건 자살 행위였죠. 하지만 현대건설은 남았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기술적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박정수와 마지막 현장 회의를 했습니다. 공사 완료 3개월 전이었죠. 그에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계산은 있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엔지니어의 일입니다.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 엔지니어들은 불가능을 계산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는 가능을 설계했죠. 같은 숫자를 보고도 다른 결론에 도달한 이유였습니다. 기술적 우위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이슨 공법은 단순히 비용 절감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시공 정밀도를 높이는 혁신이었죠. 육상에서 작업하니 품질 관리가 쉬웠고 날씨 영향을 받지 않으니 일정 관리가 가능했으며 안전사고 위험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유선형 상판 설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풍동 실험을 6개월 동안 3,000번 반복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람과 싸우지 않고 공존하겠다는 철학이 담긴 설계였던 게 핵심이었죠. 면진 장치도 그랬습니다. 지진을 버티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설계였습니다. 강성이 아니라 유연성으로 안전을 확보한 겁니다. 한국 건설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싸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나라였습니다. 가격 경쟁자가 아니라 솔루션 제공자였던 거죠.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차카오 대교 프로젝트 평가였죠. 결론 부분에 적었습니다. 한국 현대건설은 최저가 입찰자가 아니었다. 최적 해법 제시자였다. 기술적 우위, 리스크 통제 능력, 그리고 실행 의지를 겸비한 유일한 파트너였다. 대통령 보고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건 행운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이었다고요. 숫자가 증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기 준수, 예산 준수, 품질 확보, 안전 무사고. 모든 지표가 성공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고했죠.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최종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구조 안전성, 내진 성능, 내풍 성능, 모든 항목이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50년 숙제가 해결되는 순간이었죠. 승인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2017년 6월에 제가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던 기억이 났죠. 이 프로젝트를 승인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제 경력에서 가장 무거운 서명이었습니다. 2022년 2월 27일입니다. 개통식 날이었죠. 50년 만의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했고 장관들이 모였으며 섬 주민 6만 명 중 절반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왔더군요. 현대건설 임원들과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첫 차량이 다리를 건넜습니다. 시간을 쟀죠. 3분 12초였습니다. 배로 40분 걸리던 거리였습니다. 폭풍이 오면 3일씩 기다려야 했던 바다였죠. 이제 3분이면 건넜습니다. 주민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였죠.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말씀하셨죠.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병원 가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섬에는 작은 보건소밖에 없었죠. 중환자가 발생하면 본토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헬기도 못 띄웠고요. 기다리다 숨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급차가 3분 만에 다리를 건넙니다. 본토 종합병원까지 20분이면 도착하죠. 물류도 달라졌습니다. 섬은 모든 걸 배로 실어 날랐습니다. 식료품, 건축자재, 생필품 전부요. 배편이 하루 3회였고 폭풍이 오면 끊겼습니다. 물가가 본토보다 30% 비쌌죠. 이제 트럭이 매일 수십 대씩 다리를 건넙니다. 물가가 평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도 변했습니다. 섬에는 고등학교가 없었죠. 본토로 유학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요. 이제 매일 통학합니다. 아침에 다리를 건너 본토 학교에 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족이 함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관광도 시작됐습니다. 섬은 아름다웠지만 접근이 어려웠죠. 배 시간을 맞춰야 했고 날씨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옵니다. 주말이면 본토 사람들이 차를 몰고 건너와 섬을 구경합니다. 식당이 생기고 숙박업소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섬은 더 이상 섬이 아니었습니다. 고립은 3분으로 줄어들었고 바다는 장벽이 아니라 풍경이 됐습니다. 50년 동안 바다가 사람을 가뒀지만 이제 바다가 허락하지 않아도 길은 열렸습니다. 개통식 연설을 했습니다. 준비한 원고가 있었지만 접었죠. 즉석에서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17개국이 도전했습니다. 전부 실패를 선언했죠. 세계 최고 기업들이 불가능하다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싼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험을 낮춘 제안을 했습니다. 가격으로 경쟁한 게 아니라 해법으로 승부했습니다. 바다와 싸우지 않고 피했으며 자연을 이기려 하지 않고 공존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카오 대교는 단순한 다리가 아닙니다. 환태평양 조산 때 한복판에 세워진 구조물입니다. 리히터 9.5 진원지에 건설된 교량입니다. 세계 최고 난도 해상 교량 중 하나입니다. 50년 난제를 해결한 성과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계속 말했죠. 한국은 공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킨 겁니다. 신뢰를 완공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이 성과를 기억할 것이고 칠레 국민은 이 다리를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한국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악수를 나눴죠. 말했습니다. 당신 나라를 존경합니다. 과거 한국은 값싼 노동력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른 공기로 평가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최고 난제를 해결하는 나라입니다. 기술 강국입니다. 대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계산이 옳았다는 걸 당신들이 보여줬습니다. 저녁에 혼자 다리를 걸었습니다. 2.7km를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했죠. 이 다리를 승인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2017년 6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던 순간이 기억났습니다. 성공 확률 30%, 실패하면 경력 끝, 국가적 망신. 그런 계산 속에서 결정했던 거였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성공 확률은 30%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게는 100%였던 겁니다. 계산식이 달랐던 거죠. 불가능을 계산하는 사람과 가능을 설계하는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50년 동안 아무도 건너지 못한 바다였습니다. 프랑스가 포기했고 독일이 떠났으며 스페인이 철수했습니다. 17개국이 실패를 선언한 자리였죠. 그곳에 한국은 길을 남겼습니다. 증인입니다. 그들의 기술을 승인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믿는 엔지니어로서 말합니다. 한국은 계산을 바꿨고 방법을 만들었으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증명했습니다. 2026년 지금 차카오 대교는 하루 1만 대가 건넙니다. 섬 주민 6만 명의 삶이 바뀌었고 칠레 남부 경제가 살아났으며 50년 수치가 자부심으로 전환됐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의 위상을 세계가 인정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